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의 장을 맡은 공지영 기자고요. 저는 김산입니다. 네, 저는 막내 이영선 기자입니다. 기자들의 기억법은 경인일보 디지털 오리지널 기획 취재물을 소개하는 유튜브 프로젝트인데요. 기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김산 기자? 타이핑 아닐까요? 기록하는 일인데요. 네. 우리 지역의 사건, 이슈를 깊게 취재하고 또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 모두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고요. 앞으로 기자들의 기억법을 통해 경기도 인천 지역의 이슈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프로젝트는 특수교실의 빌런은 없다입니다. 특수교실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호민 작가의 자녀와 특수교사 간의 아동학대 재판으로 연일 시끄러웠는데요. 알려진 대로 주호민 작가 자녀는 자폐를 겪고 있는 장애 아동인데 주호민 작가 부부가 또 그 자녀를 가르치고 돌보던 특수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녹음기였습니다. 이 아동의 어머니, 그러니까 주호민 작가의 아내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으면서 아이와 교사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고 또 그걸 듣고 아동학대로 고소하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1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스승의 은혜를 배신한 학부모라는 프레임이 또 있고 한편에선 장애를 지닌 제자에게 모진말을 뱉은 특수교사라는 프레임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지금 여론전으로 이 사건이 굉장히 소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너무 꼬이고 꼬여서 과연 풀릴 수 있을까? 자포자기까지 가는 이 사건을 저희가 한번 애초에 이 꼬임이 시작됐던 그 지점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지점은 사건이 일어난 게 장애 아동이 평소 생활하던 통합반에서 비장애 아동들과 벌어졌는데 왜 특수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죠? 네,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입니다. 이 사건 발생 시점을 거슬러 가면 2022년 9월 5일인데요. 이때 주호민 작가의 자녀, 그러니까 장애 아동과 통합반에서 함께 생활하는 비장애 아동 간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이제 학교에 사안이 접수가 됩니다. 아예 학폭 신고로 접수가 된 거네요. 네, 접수가 된 건데요. 이 사건의 내용은 장애 아동이 바지를 내렸고 비장애 아동이 그것을 보면서 학교 폭력 사건으로 접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당시 이 학교의 유일한 특수교사였던 이 A씨에게 책임이 넘어간 거죠. 이유는 있긴 했었습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담임인 당시 통합반의 담임교사가 병가로 공교롭게 학교에 없었고 장애 아동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다는 게 특수교사 A씨가 관여됐던 이유였던 거죠. 문제는 이 사건에서 특수교사가 장애 아동만을 위해 움직인 게 아니라 피해를 겪은 비장애 아동 학부모의 민원까지 홀로 소화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라 이 사안이 발생했던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이 열흘의 기간 동안 이 특수교사가 민원을 소화하는 일이 반복이 됐던 거죠. 네, 100번 양보를 해서 장애 아동을 위해서 특수교사가 사건에 개입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특수교사는 현장에 없었고 또 사실 통합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책임질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네, 비장애 아동 부모의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특수교사가 처리해야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열흘 동안 학교는 뭘 한 거죠?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열흘 동안 학교가 뭘 했느냐라고 물으면 보고받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열흘 동안 이 특수교사는 비장애 아동의 학부모에게 장애 아동이 원래 이런 특성이 있어요 하는 그런 특수성을 막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느라 진땀을 뺐었고요. 동시에 장애 아동 부모, 주호민 작가 부부도 설득을 해야 됐습니다. 비장애 아동 학부모가 원하는 조치대로 하면 주호민 작가 자녀가 완전히 통합반을 가지 못하는 분리 조치를 당하게 되거나 아예 강제 전학을 시켜라 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최악의 때문에 상황까지 가는 정말 거예요. 최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특수교사분이 이 양쪽 부모들을 오가면서 최대한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사이에서 모두의 원망을 홀로 들어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양쪽의 민원을 다 들었으면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예, 그 당시 그랬던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교감이나 교장, 그러니까 학교 관리자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학교 관리자들이 학폭위까지 가면 안 된다, 일이 커지면 안 된다, 선생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라,
이런 취지의 어떤 제촉만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고군분투한 끝에 분리 조치하는 선에서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런 와중에 결과적으로 녹음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들어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재를 위해 노력을 했고 또 특수교사로서도 장애 아동인 주호민 씨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왜 학부모는 결국에 녹음기라는 어떤 극단적인 수단을 썼어야 했을까? 네. 왜냐면 보통 특수교사랑 장애아동 학부모는 굉장히 서로 믿고 의지하는 협력관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통상의 특수교사와 장애 부모는 협력관계가 맞습니다. 앞서 이 열흘 동안 특수교사가 혼자서 이 피해 아동 학부모와 장애 아동 학부모 사이를 오가면서 중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흘의 기간 동안 피해 아동 학부모는 일단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 굉장히 강경한 강제 전학이나 분리 화가 조치를 많이 났겠죠. 강하게 요구했던 입장이었고 장애 아동 학부모인 주호민 씨 부부도 통합반에서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수반으로 분리 조치가 임의로 된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교장이나 교감 같은 학교 관리자와 실제 담임인 통합반 교사가 중재하는 역할을 좀 같이 참여해서 맡아주고 특수교사는 장애아동의 상황, 이 특수성만을 잘 설명하고 대변하고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데만 역할이 주어졌으면 주호민 부부도 사실 이 신뢰를 잃을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장애아동 학부모에게 피해아동 비장애 학부모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계속 설명을 하고 전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되니 이런 역할이 주호민 부부에게는 조금 자기 편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더 중재가 네. 더 강한. 그러다 보니 신뢰가 깨졌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장애아동 학부모 입장에서 물론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으로 촉발된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편이라고 우리 아이 편이라고 믿었던 선생님이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구나. 보호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 또는 의심 같은 게 좀 커지면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좀 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외에 다양한 특수교사분들과 장애 부모님들의 입장을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신뢰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깨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입을 모으셨습니다. 열흘이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특수아동은 벼랑간 통합반을 가지 못하고 특수반에만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긴 사실 그렇죠. 힘들었을 겁니다. 네,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사실 이 주변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특성을 보이는데요. 학폭 신고가 접수되고 바로 이 학교 차원에서 임의로 분리 조치를 내렸는데 분리 조치가 발달 장애 아동에게는 정해진 루틴이나 자기만의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인데 그렇죠. 분리 조치가 갑자기 처해지니까 조금이라도 틀어진 상황이 반복되면서 도전 행동, 말하자면 좀 주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나 아니면 심리 불안이 매우 극대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셨고요. 아마 이런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선생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마저 아이가 불안 행동이나 여러 증상들을 보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는 이 이유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아이는 직접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특수아동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미 지난 과정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수도 있는 이런 배경에서 교사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의심으로 좀 확대될 수 있겠다는 의견에 많은 공감을 부모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럴 수 있었겠다라는 거에 네. 좀 다 대부분 공감하셨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녹음기에서는 부모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이 결국 들어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도 먼저 뭐 특수교사한테 사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경찰도 고소로 간 거는 이게 정말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걸 의미할까요? 네, 이 녹음기를 넣은 날은 9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이 특수교사가 양쪽 부모를 오가면서 중재를 하고 이제 9월 15일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폭위죠. 네, 학폭위를 여는 대신에 이제 개별화교육협의회라고 이 장애 학생을 위한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 이걸 여는 걸로 정하는 과정 중간에 녹음기를 넣었던 겁니다. 선생님이 한창
중재를 해서 뭔가 이제 나름의 선생님이 합의점을 찾았던 그 시점에 이걸 넣은 거예요. 네, 그렇죠. 열흘 안에 있는 시점이죠. 네. 그래서 이 아마도 녹음기를 넣어서 확인했던 게 이제 13일에서 14일 정도 확인했을 걸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들은 문제 제기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5일에 개별화 교육 협의회가 열리고, 이제 여기서 이 학생에 대한 통합반 수업 시간을 좀 조정을 하고, 이 지원 인력을 붙이는 거에 있어서 시간을 좀 조정하면서 이제 성교육도 같이 실시하는 쪽으로 이제 조치가 좀 정해졌는데요. 의 조치가 네. 내려진 거네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런 협의를 통해서 관련 조치를 정했는데, 이 조치들은 이제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에 대한 일종의 처벌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별화 교육 협의회는 학교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는 성격이 아니라, 이 협의회는 상당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학교 책임자와 특수교사 그리고 외부 전문가, 뭐 장애아동 부모 등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의 목표나 어떤 과목을 특수학급에서 공부할 건지,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이 아이의 교육 계획을 세워나가는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 장애아동을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협력적인 회의체였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변질이 된 것처럼 된 거죠, 상황이. 문제는 이 장애아동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학교에서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렇게 개별화 교육 협의회로 선회해서 처벌 조치를 내리는 게 통상적으로 많이들 조치를 한다고 해요. 이게 장애 학생이다 보니까 온정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대응하는 경향이 아무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호민 작가 부부 입장에선 개별화 교육 협의회로 선회된 만큼 이제 좀 아이의 입장이 고려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상 학폭위의 처벌처럼 분리조치하는 부분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성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가 되니까 이게 처벌이라고. 결국에는 아무래도. 아이를 위한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특수교사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이런 등이 포함돼서 다양한 주체들이 차라리 들어가서 학폭위를 열어서 그냥 정식적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한 다음에 조치를 하고, 이후에 다시 그럼 이 조치 결과에 따라서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어떻게 이 아이를 훈육하고 교육할지를 또 개별화 교육 협의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다면 차라리 저는 좀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이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특수교사분들도 아까 말했던 온정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관행들이 더욱더 이를 키우게 되고, 어렵게 쌓아올린 학부모와의 신뢰도 결국에는 깨지게 만든다고 많이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것은 학교폭력 사안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신고가 접수됐을 때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폭위를 열지 않고 개별화 교육 협의회로 가는 거, 그리고 장애아동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개별화 교육 협의회로 선회하는 거를 좀 원하는 것들이 아이들을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차별하게 되는 상황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를 하자면 결국 아무리 장애아동이라도 훈육할 것은 훈육하고, 또 이거와 별개로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게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취재하면서 제가 들었던 전언에 의하면은 실제로 개별화 교육 협의회 이후에 급격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중요한 거는 아이가 분리조치 후에 이상행동이 심해지고, 또 아이가 왜 그러는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의심을 풀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의심을 풀 방법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이게 일상적이고 보통의 상황이었으면 이제 주호민 작가 부부가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요새 이런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상담하고 또 같이 방법을 논의를 했을 텐데, 이제 그 원인이 선생님 그리고 학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고 그 신뢰가 깨졌다면 사실 평상시에 대처했던 것처럼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녹음기 사건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학교 책임자들은 뭘 했을까요? 그게 사실 취재하면서도 가장 화나고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부모도 바로 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녹음을 확인한 뒤에 학교를 찾아갔고 학교장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 학교장이 아예 녹음을 듣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부모 입장에서 느낄 때 이게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사와 아이의 분리를 요청을 한 건데 그것도 사실 경찰에 고소를 해야만 이제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부모를 설득하고 또 교사 사이를 중재하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장애 아이의 특수성이나 장애 감수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민했다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고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소를 부추긴 꼴이 된 것이기도 하죠.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을 시원하게 날린 그런 셈이 됐네요. 네. 이 학교 책임 관리자들이 특이한 건가요? 아니면 보통 다 이런 식인가요? 다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전국 교사노조가 학생생활 지도 고시 그리고 교권사법을 발표한 이후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지 사례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의견을 소개해 드리자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된 기간 동안에 하루 종일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여서 이게 서희초 사건 이후에 바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지도 고시나 교권사법대로 이제 교감 선생님과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교감은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봤자 학교에서는 어차피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니까 열어주지 않았고 계속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좀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달라진 게 없네요. 그러면 결국 이제 2022년 9월 18일에 사건이 발생한 지 정말 채 한 15일도 안 됐네요. 네. 그때 선생님을 결국에 이제 고소했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고소 이후에 선생님이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마저도 좀 거부를 당했고 결국에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요. 이제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이제 검찰에 이 특수교사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쯤에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특수교사를 직위해제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고 첫 번째 재판은 지난해 5월 4일에 열렸는데 이게 서희초 사건 이후로 교권보호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7월 26일에 언론에 최초 보도가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됐는데 언론 보도 이후에 이제 일주일 만에 경기도교육청은 이 특수교사에게 복직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직위 해제와 복직이 이렇게 쉬운 프로세스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직위 해제를 할 때 그냥 차라리 좀 더 사안을 들여다봤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교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한 학기는 병가로 자리를 비웠다가 직위 해제와 함께 더 이상 이 교사 일을 당분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판을 처음 열렸다고 했을 때 취재를 했었는데 정말 이 법정 안에서의 분위기가 말하자면 살벌했습니다. 특수교사님은 법정 피고인석에 계시고 방청석에는 주호민 씨 부부분도 계시지만 이제 같은 특수학급의 부모님들이 또 찾아오셔서 특수교사분의 복직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취지로 굉장한 어떤 분노의 말씀도 하시고 그런 좀 살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수교사, 또 장애아동 학부모, 또 다른 장애아동 학부모들을 사실 한 배를 타고 서로를 공감하고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상황이 너무너무 잔인하네요. 이슈가 된 시점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교육청이나 교육부모, 교육당국하고 이 우리 언론들 스스로가 좀 성찰해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이 조회수가 좋다 보니까 클릭하는 거죠. 장사 하는데 좀 써먹은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좀 들고요. 사실 그런 감정을 저희가 뭔가 자기 반성하는 취지에서 이런 취재에 착수했던 그쵸? 그런 배경도 있고요. 이 학폭 신고가 접수되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이나 학교 관리자 이런 학교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방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거슬러 가보면 애초에 학교장이 중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걸 학교에 책임을 떠넘긴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비롯한 어떤 이 교육 당국의 시스템이 이 사건의 가장 큰 가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간 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명명되는 이 1심에서는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를 유죄로 판결을 했는데요. 특수교사분들께서는 사실 부모님들이 언제든 이제 녹음기를 넣고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을 당연히 가지실 수밖에 없어서 그치, 선례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앞으로 이어질 2심에서도 이 녹음기의 불법성 여부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다툼이 법정 안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고민해야 되는 과제는 법정 밖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불법 녹음을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교실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고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당국 그리고 우리 언론이 제시해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닐까 하는 좀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자들의 기억법 첫 번째 프로젝트인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자들의 기억법은 다음 프로젝트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